여러분, 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중공은 일본을 향해 한 차례 광란의 폭격 같은 맹공을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기이한 현상을 하나 눈치채셨습니까? 11월 말에 욕을 한바탕 퍼붓고 나서 11월 중순까지 베이징이 갑자기 정전이라도 난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열흘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인민일보의 그 종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9일 마치 누군가가 거칠게 한번 밟아버린 것처럼 갑자기 한번 크게 울부짖더니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도는 지난번보다 더 히스테릭했습니다. 선을 넘어 일본이 핵무기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로까지 곧장 달려갔습니다. 마치 시즌 막판일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그 열흘 남짓의 실종 기간 동안 중난 하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베이징이 가장 고통스럽게 기다리던 시간대였습니다. 시간축을 맞춰서 보면 여러분은 전부 이해하게 됩니다. 11월 말 류에이둥 중국 병기장비그룹 전 부총경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12월 20일 무렵에야 해외 매체를 통해 미사일이 4.8km나 빗나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중공 내부에서는 이 폭탄이 훨씬 이전에 이미 터졌습니다. 11월 26일 류에이둥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중난하이가 시진핑을 잠 못 이루게 만든 그 사고 보고서를 이미 오래전에 손에 넣었음을 뜻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류에이둥이 관리하던 공급망은 전면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이윤을 탐해 고체 추진제를 제공하면서도 순도가 부족했고 그 편차가 0.15%에 달했습니다.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그들은 심지어 검측 단계에서 조작까지 했습니다. 색푸도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를 사람 손으로 3mm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차례 훈련에서 큰 기대를 받던 주력 미사일은 추력이 난조를 일으키며 그대로 4.8km나 빗나갔습니다. 연구실 마술쇼라도 되는 것인지 국가 방위인지 듣고 있자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11월에 일본을 그렇게까지 거칠게 욕했던 것입니다. 우리 미사일이 장림이 됐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고 일본이 간파할까 두려우니 선수를 치며 허세를 부린 겁니다. 자신감이 없을수록 더 크게 외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류에이둥 한 명, 폐기된 미사일 한 발만으로 베이징이 20일 넘게 침묵할 정도는 아닙니다. 류에이둥이 미사일의 심장을 썩게 만들었다면 다른 시스템은 어떨까요? 특히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다고 선전하며 중공의 원에 해군 꿈을 짊어졌다고 하는 항공모함 푸젠함 말입니다. 이 배는 과연 싸울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진 찍기 좋은 거대한 소품인가? 그래서 12월 초에 열흘 남짓한 사망 같은 고요는 사실 베이징이 숨을 죽이고 마지막 숨을 끌어모아 바다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도박을 한 겁니다. 미사일이 망가져도 항공모함만 성공한다면 강군의 꿈이 아직 완전히 부서진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12월 중순 최종 진단서가 중난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푸젠함이 맥없이 방향을 틀어 상하이 창싱섬 조선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류에이둥은 결코 혼자 전투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부패의 사슬은 값비싼 항모를 이미 고철 더미로 감아버렸습니다. 손에 쥔 진짜 물건, 미사일과 항공모함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베이징의 심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품은 많은데 진짜는 막힌 겁니다. 푸젠함이 다시 조선소에 눕고 이틀 뒤인 12월 19일 외교부와 인민일보의 두 번째 공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욕설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1월에는 역사 문제, 대만 문제를 욕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재래식 전쟁의 범주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의 이 파도에서는 갑자기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광적으로 부각했고 충격, 극도의 우려 같은 표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왜일까요? 재래식 카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은 누워버렸고 미사일 추진제는 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래식 군사억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깡패가 자기 손에 칼이 플라스틱 장난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상대를 가리키며 소리치는 겁니다. 저쪽은 총이 있다, 저쪽은 핵폭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 다음 단계의 극단적 수단, 예컨대 핵 협박이나 더 밑바닥 없는 깡패 외교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공의 심전도입니다. 11월은 류에이둥이라는 존벌레를 발견하고 미사일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며 심장이 두근거리던 시기입니다. 12월 초는 푸제남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기다리며 숨을 멈춘 시기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이후는 심근경색 뒤에 필사적 발악입니다. 아프면서도 멋있게 연기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흔히 천군은 쉽게 얻어도 한 장수는 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장수 한 명이 남아있기조차 어렵다. 여러분, 중앙군사위원회 상장 진급식 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생존자 모임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완편 규정대로라면 군사위원회, 전구, 군종, 병종, 그리고 군사학원까지 이 무대가 굴러가려면 최소 34명의 상장이 자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계가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어보십시오. 지금 무대 위에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무대 아래에는 동진이 외롭게 앉아 있고 새로 진급한 2명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무대 위에 3명의 익숙한 얼굴을 합쳐도 많아야 6명입니다. 34개의 구멍에 6개의 무만 있는 겁니다. 82%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지휘 체계의 심전도입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은퇴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씁쓸한 것은 로켓군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훈련에서 미사일이 4.8km나 빗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빗나갔을까요? 이 명단을 보면 이해됩니다. 웨이펑허, 저우야닝, 니위차오, 왕허우빈까지 로켓군 사령관 4명이 연속으로 부패 또는 기율 위반 조사에 휘말렸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핵 억제를 한다고 떠들던 전략 부대의 상태가 지금은 머리 없는 파리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이 정확히 날아가길 바라겠습니까? 기관차의 머리가 시즌마다 바뀌는데 말입니다. 해군 사령관 후중밍도 작년에 막 올랐는데 의자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장군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사라졌을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베이징 시위안 근처의 어느 비밀 기지에서 상장 체포보다 더 잔혹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갇힌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중간 간부들입니다. 대령, 중령급입니다. 최고층의 불만을 품었거나 정치적 충성심이 의심되는 실권 장교들이 그곳에서 극단적인 내부 정화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차갑게 공무 중 순직이라는 말만 듣는다고 합니다. 마치 배송 실패 안내문처럼 차갑습니다. 최고층이 중하급 장교들에 대해 물리적 제거를 시작했다는 것은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쿠데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곁에 경위병 하나하나, 연대장 하나하나가 언제든 총구를 돌릴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왜 중간 장교들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손을 대는 걸까요? 중간 장교가 바로 병력을 끌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방아쇠를 진짜로 쥔 사람입니다. 이는 공군이 지금 전쟁을 못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총구를 누구에게 겨눠야 하는지조차 아직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새로 승진한 중장들을 보면 대부분이 장성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후이하이, 해군 정치부 주임. 그는 장성민이
군사위원회 기율검사 시절의 옛 부하입니다. 장수광 육군 기율위원회 서기, 과거 장성민 아래에서 감찰국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스낙간 공군 기율위원회 서기, 장성민이 총후군부에 주재할 때에 손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심지어 중부전구의 량핑도 기율검사 출신입니다. 장성민을 말하자면 그는 이 대극에서 가장 무서운 보이지 않는 교부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로켓군이 거의 전멸했는데 군 기율위원회 서기인 장성민은 원래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는 승진했을까요? 그가 손에 쥔 어떤 것이 상방보건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은 이미 퇴장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한 유령 후진타오로부터 왔습니다. 심층 정보 분석에 따르면 장성민은 제2포병 로켓군 출신이고 그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후진타오 시절의 옛 상관들이었습니다. 2023년 4월 로켓군 사건이 터진 초기 장성민은 자신이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완서우루에 있는 후진타오의 요양거처를 두드렸습니다. 그 늙은 기술자는 그에게 단 한마디를 줬다고 합니다. 리위차오가 돈을 탐해 나쁜 시멘트를 샀다면 당신 장성민이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리위차오가 미사일 데이터를 미국에 팔았다면 당신 장성민은 반역자를 파낸 구세 영웅이다. 장성민은 후진타오가 준 역사적 흑장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리위차오가 20년 전 52기지에서 기반 시설을 하며 남긴 문제, 리상푸가 장비부 시절에 남긴 구매 흐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성민은 이 오래된 장부를 뒤집어 시진핑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석, 이들은 돈을 탐한 게 아닙니다. 두 얼굴의 사람들입니다. 핵미사일 데이터는 아마 오래전에 미국에 팔렸을 겁니다. 시진핑은 배신을 가장 증오합니다. 자신이 손수 끌어올린 리위차오, 리상푸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속았다는 분노와 기밀 유출에 대한 공포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당극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아는 리위차오를 잡았고 장비를 아는 리상푸를 잡았고 심지어 충복이라 여겼던 켄 오하, 허웨이dun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말 드라마급 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진타오의 복수예술입니다. 한 병사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진핑의 의심을 이용하고 장성민의 생존 본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장성민은 살기 위해 사건을 철저한 철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안으로 만들려면 시진핑의 사람들을 끝까지 몰아붙여야 합니다. 베이징에게는 일본의 외부 봉쇄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부입니다. 장군은 없고 병사만 남은 군대, 심지어 총구를 누구에게 겨눌지도 아직 모르는 군대, 그것이야말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무대 위에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운 군주의 가장 진짜 초상입니다. 군대가 어지러운 것은 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난 하이를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아래의 노란 물결입니다. 며칠 전 후난 창사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전기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배달 기사들의 밥줄을 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민사 분쟁입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에 지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 그룹 채팅 속 하늘을 가르는 한 화살 같은 구조, 신호 하나로 수천의 라이더들이 순식간에 집결해 그 단지를 물샐 틈 없이 둘러쌌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일까요? 맨손으로 그저 밥을 배달하고 억울함을 말하려던 젊은이들 앞에서 창사당국은 마치 대적을 만난 듯 했습니다. 특수경찰과 방폭 차량이 굉음을 내며 달려왔고 검은 방패벽이 순식간에 세워졌습니다. 배달 몇 명을 상대로 정규군을 상대하듯 진영을 갖춘 것입니다. 이는 중공의 눈에 가장 조직력이 있고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하층 청년들이
최대의 안정 유지 악몽임을 보여줍니다. 배달업계에는 매우 기막힌 블랙 유머가 퍼져 있습니다. 황포를 걸쳤다는 말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다수는 23에서 24세 대학 졸업생입니다. 지금의 중국에서는 연줄이 없으면 체제에 들어갈 수 없고 배경이 없으면 국유기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여 년 공부했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노란 조끼를 입고 배달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나는 지금 노란 옷을 입었으니 황포를 걸친 셈이다. 매일 큰 고기, 큰 생선을 배달하니 나는 어전 주방의 총관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자조의 농담이지만 중난 하이의 늙은이들 귀에는 천둥 같은 폭탄입니다. 황포를 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광인이 천교에서 병변을 일으켜 황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만성진대 황금갑은 무엇입니까? 황소의 난이 당나라를 뒤엎던 장면입니다. 공식 내부에는 지금 이런 안정유지 구호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불조심, 도둑조심, 배달조심. 왜 밥을 배달하는 사람을 도둑과 나란히 놓을까요? 중난 하이의 눈에 이들은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에 조직된 유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만 명이 같은 색의 제복을 입고 고기동 차량을 타고 즉시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곧 휴대폰을 들고 도시의 모세 혈관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고대라면 이것은 의형제 조직이고 군사적으로는 경기병입니다. 용상에 앉은 사람은 붉은 담 너머로 거리에 노란 옷, 푸른 옷을 보며 언제든 집결할 수 있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잠재적 봉기군을 본다고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쩐재연, 배달원이 많아야 1000만 남짓인데 무슨 파도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 1000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빙산 위에 가장 눈에 띄는 모서리일 뿐입니다. 중공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2억 명의 이른바 유연 고용 인력이 있습니다. 유연이라는 두 글자는 중공이 만든 가림막입니다. 말하자면 실업대군의 예비군입니다. 1000만 남짓의 배달원은 2억 명의 선봉이고 나머지 1억 9천만은 차량 호출을 하고 노점을 하고 일용직을 합니다. 배달 산업은 2억 명의 마지막 저수지입니다. 공장이 문 닫으면 배달로 가고 회사가 해고하면 배달로 갑니다. 그래서 배달 산업이 안정 유지로 박살나거나 경제 붕괴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게 되면 천만은 뇌관처럼 즉시 뒤에 2억 명 생존 위기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사회 붕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의 구성입니다. 지금의 배달 거점에는 숨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파산한 소상공인도 있고 해고된 프로그래머도 있으며 학사, 석사도 적지 않습니다. 젊고 학력이 있고 기술을 알고 생각이 있지만 희망만 없습니다. 사회보험도 없고 존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공부했고 세상을 보았는데 벽끝으로 몰린 청년들의 집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왜? 베이징이 최근 미친 듯이 공소 합작사를 부활시키려 하고 라이브 커머스의 레드라인을 긋고 농산물 합격증을 만들려 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 대비 식량 비축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은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한 초대형 공정입니다. 라이브 판매는 하층에게 돈 벌 기회를 주고 체제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을 조르고 트래픽을 국유화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은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이동 네트워크를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공소합작사, 체계의 배달원, 국가 밥을 먹는 체제, 내 인력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매이춤에서 배달을 하는 한 당신은 불안정한 황건군이다. 오직 당신을 공소합 작사 체계에 가두고 국가 밥을 먹게 해야 당신은 얌전한 순민이 된다. 창사의 방폭 차량이 짓밟은 것은 배달원의 항의만이 아닙니다. 중국 청년들의 마지막 체면까지도 함께 짓밟았습니다. 황포를 입은 청년들을 마주한 베이징은 최악의 경우를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밥을 못 배달할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배달을 멈추고 혁명을 배달하러 갈까 두려운 것입니다. 최근 베이징 관가에서는 매우 신비한 소문도 떠돕니다. 12월 17일 바오딩의 도야링 터널에서 참혹한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물 운송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불이 나 터널 안에 차량 행렬로 번졌습니다. 그 구간은 수도를 둘러싸는 제7 순환도로라고 합니다. 발생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규정 위반의 위험물 차량은 원래 나타나선 안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행렬이 중앙경위국이 호송하던 특수 행렬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민간에는 더 섬뜩한 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최고층의 대역을 겨냥한 정밀 제거였다는 말입니다. 소문이 총총총든 아니든 이것은 한 가지 철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난하이 내부의 안정감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용상에 앉은 사람은 이제 자기 그림자조차 믿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는 바깥에 미사일만 막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물 차량까지도 막아야 합니다. 상대만 무서운 게 아니라 교통도 무서운 겁니다. 터널의 공포가 아직 소문이라면 관영 매체의 글은 백지 흑자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하는 가운데 중앙판공청 부주임 멍샹펑이 의미심장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용도를 견지하라. 당 중앙은 개인보다 높다. 여러분 그 속뜻이 들리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당 중앙은 거의 한 사람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판공청 고위인사가 의도적으로 당 중앙과 개인을 분리해 말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높다고 강조합니다. 몇 년 전이라면 절대 금기였던 정치 문장이 이제는 당당히 지면에 실립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 지상의 황권이 희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위층 내부의 집단 지도, 다시 말해 원로 공치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무소불위의 핵심은 장씨의 칼날과 완소우르의 유령에 의해 속이 빈 채 서명만 하는 정치적 토템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포위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이 잔혹한 진실을 찢어 펼쳐보는 이유는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각성을 위해서입니다.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거짓은 마취제이고 진실은 해독제입니다. 눈사태가 일어날 때는 어쩌면 눈송이 하나하나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사태가 진짜로 덮쳐올 때 깨어있는 눈송이만이 대붕괴 속에서 살아남을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어쩌면 역사 전환의 원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새벽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정세예보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정세예보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